네, 현재 시간 2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빨간불은 들어왔는데 강한 상승은 아니고 좀 종목별로 차별화가 강하게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오늘장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주인공이 돼야겠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김민수 대표, 임순재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의 핫한 특징주만 모았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바로 만나보시죠. 리튬이 매섭습니다. 금양은 또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어제 마침 또 저희가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대보마그네틱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그 칭찬은 잠시 후에 해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저희 그 매용재 TV 유튜브에 또 배터리 아저씨라고 불리는 맞나요? 네. 예, 그분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가셨다라고 하는데 오늘 마침 또 리튬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서 무엇 때문인가를 살펴봤어요. 새롭게 나온 이야기는 없어요. 그리고 새롭게 나온 이야기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리튬 가격이 반토막 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또 그 안에 세부 내용을 보면은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이 달라서 우리가 뭐 헷갈려서는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제 대보마그네틱 이야기하고 가신 김민수 대표님 요거 정리 좀 해주시죠. 아무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시장의 변화는 좀 있었던 거로 봐야 되겠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도 LFP 한다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라인업을 하나 더 갖추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리튬의 수요는 더 늘어난다. 이게 가장 이번에 2023 인터 배터리에서 네. 그러니까 다녀 좀 오시려니까요. 네. 회사에서 좀 보내달라니까요. 그러면 특파원으로 네. 좀 갔다 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변화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게다가 또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물론 다릅니다.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이 있는데 그중에 탄산 리튬은 LFP로 들어가고 수산화 리튬은 뭐 NCM 계열로 들어간다. 이걸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근데 수산화 리튬,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탄산 리튬은 많이 빠져도 맞아요. 수산화 리튬은 좀 버티고 있죠. 이런 상황 쪽에서 한 2030년 가게 되면 한 2년 전 대비해서 거의 수요는 10배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또 이제 북미 쪽으로 성장하면서 나오는 주도권들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다 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또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리튬 회사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강원에너지입니다. 네. 강원에너지 오늘 상한가에 갔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강원 이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주축이 돼서 지금 수산화 리튬 쪽에서도 무수 수산화 리튬입니다. 이게 뭐냐면 수분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지겠죠. 이쪽이 일반 수산화 리튬 대비해서 가격이 2배입니다. 그래서 톤당 1억까지 찍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경주 공장에서 연간 약 한 18,000톤 정도 생산하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삼성 SDI 쪽으로 시범 양산이 들어가는데 거의 계약이 될 것 같다라고 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모멘텀을 받아서 움직이는데 톤당 1억이면 18,000톤이면 곱하기 하면 얼마죠? 1조 8천억입니다. 이런 계산이 좀 더 가시화되다 보니까 주가가 저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배경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시장에서는 에코프로가 보여준 길이 있다 보니까 그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여러 가지 막 찾고 있는 과정들이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다는 데 포인트를 맞추고 투자 아이디어가 맞겠다. 그럼 같이 뭐 시장이 또 이렇게 막 벌어져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같이 대응하는 게 훨씬 낫겠죠.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리튬이 중요한 거 알겠는데 그 어느 나라보다 우리 증시에서의 리튬 역할이 가장 뜨거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리튬과 관련한 투자를 한다면 아니 뭐 리튬가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뉴스에도 불구하고 그건 또 다른 리튬 분야니까 전반적인 리튬 파이가 커진다라는 거에 집중해서 우리는 매수하자 이렇게 좀 엇박이 나면 안 되니까 네. 어떤 뉴스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지 투자자분들은 뭘 보는 게 좋을까요? 뭐 지금 뭐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 뭐 리튬 가격이 떨어지는데 수산화 리튬, 그러니까 시장이 다르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네. 뭐 기본적으로 뭐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이제 생산량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격이 좀 더 뭐 세게 올라가고 좀 시장에서 주목도가 이제 높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리튬 자체가 가격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산화 리튬의 가격도 향후에 하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렇게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리튬 회사, 그러니까 완성 배터리 업체들,
이제 전부 리튬 광산을 지금 너도나도 하려고 하죠. 투자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튬에 대한 수요가 아마 2024년 5년 정도까지는 뭐 지금 뭐 계속 뭐 부족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이후서부터는 리튬이 충분히 시장에 나올 걸로 감안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때까지를 감안을 해서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 리튬 관련돼서 뭐 지금 같은 경우 리튬 관련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서부터는 뭐 이게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쫓아서 투자하시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보유자 영역으로 넘겨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리튬 관련된 쪽이 단순하게 지금 리튬 광산이나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뭐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뒤집어 생각을 하시면 현재 나오는 폐배터리에서도 리튬을 추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관련된 기술도 아직 뭐 지금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리사이클링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미국의 IRA 법안,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탄소 중립 산업 지원법 등을 통해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내에 이런 폐배터리에서 이제 재활용하는 그런 소재를 일정 부분 이상 이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 이제 폐배터리 부분이 다시 좀 더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거에 뭐 제일 앞서가는 뭐 성일 하이텍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폐배터리 역시 이 뜨거운 리튬과 일맥상통한 투자 네.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그쪽으로 보겠다.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처음에 오늘 이 리튬 관련주들이 급등했을 때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2차 전지 대장주 소재주들이 급락해서 자금이 일로 가는 건 줄 알았거든요. 보니까 그들도 오르고 이들도 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의 순환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지금은 2차 전지와 관련된 모든 종목이 강하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뭐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렇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현재 시장 내에서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없거든요. 네.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기존에 계속 주도주였다가 업황이 지금 뭐 상당히 불안정하면서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 관련주들은 오늘 뭐 대부분 다 빠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어딜 투자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다 지금 좋은 업종이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하고 2차 전지인데 자동차는 뭐 지금 3월달 지금 수출액도 지금 70% 가까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또 자동차주는 멈춰 있습니다. 뭐 미국 내에서 IRA 법안 관련돼서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 거 아니냐라는 그런 감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 그나마 뭐 나은 2차 전지에 관심을 갖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그냥 금양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리튬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또 코스피 200에 또 편입될 가능성도 또 뭐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맞아요. 매기가 좀 더 강하게 붙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단 임순재 대표는 보유자 영역으로 본다. 만약에 나는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면 차라리 그 다음 타자인 폐배터리 쪽으로 눈을 돌려보겠다라는 이야기고 김민수 대표님은 어제 네. 대보마그네틱 이야기하고 가셨으니까 리뷰도 해주셔야죠. 리뷰를 할 게 있나요? 뭐 그냥 잘 갔으면 됐는데 이제 네. 이 회사가 좀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죠. 지금 이제 대주주 지분이 매각되다 보니까 네. 매각되는 입장에서 사려는 사람은 좀 싸게 사고 싶죠. 네. 근데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별로 안 좋겠죠.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 대비해서 지금 주가는 상대적으로 리튬 관련된 회사보다는 저평가돼 있다. 맞아요. 이게 첫 번째 핵심이고요. 특히 음성 공장에 수산화 리튬 공장이 1, 2공장이 있고 6공장까지 증설하기로 하다가 이번에 매각 얘기가 나온 겁니다. 6공장까지 들어가게 되면 보통 한 공장에 최소 12,000톤, 15,000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6만 톤입니다. 6만 톤 곱하기 한 뭐 5천만 원 한다 그러면 얼마일까요? 3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계산으로 그렇게 나오죠. 네. 그런 부분들과 함께 이 회사가 하는 게 또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탈철기 중국 회사들도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같은 탈철기가 아니라 습식 탈철기입니다. 이쪽에서는 오히려 철을 습식으로 해서 약간 미세하게 빼내는 것까지도 공정을 봤었을 때는 가장 강력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게 되면 중국에서도 점유율이 70%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탈철기에 대한 기술력은 갖고 있다라고 봤었을 때 여전히 매각 이슈 때문에 조금 좀 덜 움직였지만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매각 끝나고 나서는 또 변화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회사의 경우에는 지금 매각이라는 이슈가 조금 주가를 누르고 있으니까 완전히 다 해결된 다음에 주가 퍼포먼스가 조금 더 강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리튬주들이 크게 올라서 무엇 때문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특징지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믿어볼까요? 중국 파노 발급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3개월 만에 한국 게임 파노가 추가 발급된 건데 이번에는 어떤 게임이 나왔는지 이로 인해 파노를 발급받은 현재 국내 게임 회사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네, 뭐 그러니까 전일 이제 중국의 이제 신문 출판 광전 총국에서 외자 파노가 게임 관련된 외자 파노를 27개를 이제 발급을 했습니다. 네. 그중에서 국내 업체가 5개를 이제 게임을 이제 파노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넥슨 게임즈의 블루 아케이드, 그다음에 메이플 스토리 H5, 그다음에 더블 시스터즈의 쿠키런, 그다음에 넷마블의 7개의 대죄, 그랜드 크로스 뭐 이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비상장 회사의 게임 해서 이제 5개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12월 달에 7개의 이제 파노가 발급된 이후에 지금 추가적으로 또 3개월 만에 5개가 추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중국 내에서도 이렇게 파노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열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뭐 중국 내에서 이제 그 게임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제한 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 뭐 시진핑 3기에 접어들면서 게임 관련된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솔솔 나고 있다라는 점도 좀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서브 컬처 게임들에 대한 이제 중국 내의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서브 컬처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미소녀가 이제 주인공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원신이 이제 그런 대표적인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번에 그 넥슨 게임즈의 블루 아케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이제 서브컬처 관련된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국 내에서 서브컬처가 지금 전체 게임 중에서 한 비중이 한 10% 정도를 지금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번에 이제 파노가 지급된 27개 중에 8개가 이렇게 서브컬처 게임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서브컬처 게임에 관련된 기업들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그 이제 게임이 하나 있죠. 제 이름을 까먹어. 일본 시장에서 이제 그 인기가 우마무스메. 있는, 네, 우마무스메도 이제 갑자기 떠올랐어요. 네. 네, 그것도 이제 서브컬처 게임이고요. 뭐 이런데 뭐 넥슨 게임 같은 경우 이제 블루 아케이브 같은 경우도 서브컬처니까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또 게임 전문가시잖아요. 이 서브컬처 게임이라는 게 네. 뭐예요? 그렇게 그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서 굉장히 매력적인 IP 콘텐츠입니까? 보통 이제 미소녀라고 그래서 우리 앵커님을 생각을 하려고 하다가 네. 예, 중년 네. 이제 좀 다른 개념이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 얘기하면 잘하셔야 돼요. 네. 뭐 외주를 타는 느낌입니다. 네. 네.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게임의 이제 캐릭터를 개발을 할 때 네. 과연 이제 약간 이제 게임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더 선호하는 캐릭터가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원래 이제 이게 2D 이미지 쪽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일본 게임들이 상당수 여기서 많이 출발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걸 가지고 좀 더 활성화된 이미지로 탈바꿈시켜서 그러니까 즉 3D 이미지로 탈바꿈시켜서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대표적인 게임이 앞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원신입니다. 이쪽은 워낙 또 투자사가 그러니까 개발사가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차원이고 거기서 이제 하나의 붐을 일으키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원신 때문에 매출 비중이 한 10%까지 올라갔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지금 트렌드인데 솔직히 원신이 인기가 있지 나머지가 인기가 있느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신은 해보신 분들은 거의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거기다가 또 이제 국내에서도 조금 있다가 뭐 말씀드릴 네오이지의 브라운 더스트 이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게임이거든요. 의외로 약간 또 매니아층이 많은 게임인데 이것도 2가 또 올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런 하나의 장르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서 저는 파노보다는 이런 어떤 게임 쪽에 나오는 트렌드가 맞춰가는 변화를 더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저희 타이틀에서도 이번엔 믿어봐도 됩니까? 라는 키워드를 썼잖아요. 왜 그러냐? 최근에 중국에서 우리 한국 가수들이 공연할 수 있게 문을 또 열어준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막 환호하기보다는 이런 것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또 우리 뒤통수 칠 거야.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 투자자분들이 많았거든요. 이번에 중국 파노 모멘텀 두 분은 과감하게 믿어보고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추후에 나오는 그런 행보들 좀 지켜보시겠어요?
일단 뭐 판호를 받는 회사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판호를 발급받으면 일단은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 이거를 쉽게 또 닫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판호를 받은 게임 회사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요? 파도를 받아도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한 6개월, 1년 정도 약간 이제 중국어 패치 들어가고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기에 같은 옷이어도 빨간색, 금색으로 입히겠죠. 네. 조금 더 선호하는 색상으로요. 그렇습니다. 캐릭터 이름도 손오공입니다. 뭐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현지화 과정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시간은 살짝 걸리는데 중요한 거는 판호가 들어갔다고 해서 예전처럼 모두 다 대박 난다. 이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기술력도 많이 올라왔고 그러니까 많이 올라서 중국에 대한 자신감이 우리 게임 산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열어주는 겁니다. 반대로. 네. 그럼 이제 들어와. 한번 경쟁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제 예상으로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게임 쪽에서도 이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에 들어가서 거기 게임을 얼만큼 나오느냐는 나중에 확인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너무 긍정적으로 아니면 모멘텀이 강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문제 같고요. 차라리 중국이 아직까지 손을 못 대는 섹터, 못 대는 쪽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좋지 않느냐. 콘솔, PC 게임 콘솔 이쪽입니다. PC 쪽이요? 네. 그럼 아까 이야기한 네오이즈도 그쪽에서 강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예, 네오이즈가 그에 따라서 이제 출렁거리긴 하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오늘 뭐 게임주가 다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나왔던 변화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자리 잡기에는 아직까지 뭐 5월달 이렇게 피해 거짓이 나올 걸로 기대하다 보니까 조금 좀 어떤 시간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주가는 출렁임이 좀 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뭐 한 300만 장 팔린다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글로벌 유통사들을 북미에서 유럽까지 다양하게 세팅을 했더라고요. 더 팔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500만 장이 팔렸다라고 했었을 때 가격과 함께 계산해 보게 되면 예상보다 이게 뭐 많이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좀 네. 어느 정도 알려진 얘기긴 하겠지만 예상보다 많이 팔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성과는 또 클 수가 있고요. 또 네오이즈가 올해 9종을 신작을 발표합니다. 그중에서 성과 나오는 거 피해 거짓뿐만 아니라 뭐 한두 개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안고 있지만 많이 좀 소외되고 정체됐을 때 이런 때 조금씩 모아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판호만 보고 투자하진 않겠다라면서 오히려 네오이즈 이야기 같이 들어봤고요. 마지막 실시간 특징주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저출산 테마주가 정책 수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계속되는 뭐 사회 문제는 환경과 저출산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환경 때문에 최근에 뭐 폐배터리다, 2차 전지다, 전기차다, 신재생이다 막 움직였고 저출산은 약간 실적으로 받쳐주기보다는 테마라는 그 인식이 강한데 실질적으로 이 정부 정책에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뭐 애 낳는 게 쉽진 않기 때문에 너무 딱 직설적으로 애 낳는 게 쉽지 않다. 맞아요. 네, 공감하죠. 그렇죠. 뭐 일단 국내 이제 합계 출산율이 0.78,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이제 맞아요. 그런 수준이고요. 제가 그 수치를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뭐 저도 낮춘 네, 네. 사람이고, 대표님은 높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애국자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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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과연 이제 애를 왜 안 낳느냐라는 이제 어린 분석이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단순히 출산이나 아니면 육아에 관련된 분야로만 뭐 지금 2006년 이후에 뭐 400조 원이라는 뭐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 쏟아 부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낮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출산율이 지금과 같은 처방 내에서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합계 출산율이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러다 보면 국내에 관련된 이렇게 뭐 저출산 관련된 정책이 있었을 때만 반짝 올라가는 그런 수준에서 끝일 가능성은 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애가 많이 낳아야 이런 저출산 관련된 그런 이제 기업들이 좀 더 시세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쉽게 상황이 이제 반전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네. 이런 기업들이 해외에서 과연 이제 해외 매출 부분에 국내보다 아마 좀 더 치중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해외 매출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주가 흐름이 같이 이제 맞물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국내보다는 해외 매출의 그 증가세에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국내 지금 정부 정책 때문에 관련주들이 움직였지만 실질적으로 실적단에 도움이 되는 건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일 네. 것이다. 참 이것도 아이러니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저출산 테마하면 예전에는 딱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가방. 그렇죠. 근데 요즘은
꿈비? 맞아요. SMG 엔터 약간 이런 네. 쪽으로 새내기주들이 지금 더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네. 뭔가 이들이 대장자리를 확고하게 잡아줄 수 있을까요? 일단 저출산 관련 쪽에서 테마를 찾는다고 하게 되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 AI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차라리 네. 이 부족한 노동력을 그렇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다고 해서 로봇은 시키면 말은이나 듣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앵커님한테 뭐 빨리 결혼해라. 말 안 듣잖아요. 안 듣죠. 예. 혼나시죠. 이 얘기를 벌써 한 지금 7년, 8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만하시죠. 예. 뭐 꼰대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만. 네.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 노동력에 대한 대체를 어디서 일어나야 될까요? 네. 그러면 차라리 그건 이쪽은 인정하고 그러면 이제 지금 또 법무부 쪽에서는 한참 또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이민청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방법 쪽에서 변화가 나왔을 때 사회적인 반향을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말씀하셨던 뭐 꿈비나 쌈지 엔터, SAMG 엔터 이런 거는 솔직히 꿈비 같은 경우 매트, 뭐 유아용 가구 이런 쪽인데 이게 경제적 혜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만약에 있으신 분들은 또 유럽의 고급 브랜드 가지고 또 사시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친환경 원목 뭐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꼭 내가 아이가 출산하다 보니까 꿈비에서 뭘 사야지라고 하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를 생각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신규 IPO 나오는 어떤 약간 새로운 섹터에 대한 기대감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지 이거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또 거품 금방 빠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쌈지엔터도 그동안 주가가 신규 IPO 나온 이후에 이어지는 변동성이기 때문에 네. 그냥 오히려 그냥 조심하자, 그냥 챙기고 그 다음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회 문제 중에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저출산인데 이거는 실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단순 테마로서 대응하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전략이 생각이 납니다. SMG 엔터 꿈비에 대해서는 약간 트레이딩 혹은 테마성 이슈성 받았을 때 그때 사익 실현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잔소리 그만하고 빨리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